1277년 파리 교황 특사의 명령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219개 명제에 금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성으로 신을 탐구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으로 낙인 찍힌 그 시대. 이미 70이 넘은 한 노인이 쾰른에서 파리로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자신의 제자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노인의 이름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라틴어로 위대한 알베르트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 유럽 천년을 우리는 흔히 암흑시대라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그 암흑 한복판에서 홀로 등불을 들고 서 있던 인물입니다. 그는 식물학, 동물학, 광물학, 천문학, 의학, 철학, 신학을 한 인간의 생애 안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그것도 800년 전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 삶에서 이성과 믿음 중 하나만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의 답은 영상 후반부에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시대 배경 13세기 유럽과 아리스토텔레스 금서 논쟁. 알베르투스가 활동하던 13세기 유럽은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12세기 말부터 아랍어로 번역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유럽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슬람 철학자 이븐 루시드, 즉 아베로에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대한 주석을 달았고 이 책들이 다시 라틴어로 번역되어 파리 대학에 유입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세계의 영원성, 즉 세상의 시작이 없다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창조론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1210년, 1215년 파리 교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과 형이상학 강의를 거듭 금지합니다. 그러나 금지할수록 학자들의 호기심은 더 타올랐습니다. 이 경류 속에 알베르투스는 명확한 입장을 취합니다. 자연에 관한 것은 자연철학으로, 신앙에 관한 것은 신학으로. 두 영역을 혼동하지 말되 이성으로 자연을 탐구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창조물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입장 하나가 서양 지성사를 바꾸게 됩니다. 생애와 학문적 여정. 알베르투스는 약 1200년 독일 바이에른 지방의 라우잉겐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생년은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1193년에서 1206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청년 시절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에서 수학하던 중 당대 도미니코 수도회의 지도자 요르다누스 폰 작소니아를 만나 큰 감화를 받아 1223년경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합니다. 이후 쾰른, 힐데스하임, 프라이부르크, 레겐스부르크, 슈트라스부르크 등 여러 도시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쳤고 1245년경 파리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파리 체류 중 그는 젊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나고 이 만남은 서양 철학사의 결정적 순간이 됩니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토마스는 말없는 황소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워낙 과묵하고 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베르투스는 수업 시간에 토마스에게 난해한 문제를 풀게 하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그를 말없는 황소라 부르지만 이 황소의 울음소리는 언젠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중세학자 전기문헌에 기록된 역사적 일화입니다. 1248년 알베르투스는 쾰른으로 돌아와 새로운 도미니코 수도회 학교를 세우고 토마스를 데리고 와 함께 연구합니다. 1260년에는 레겐스부르크의 주교로 임명되지만 2년 만에 스스로 사임하고 다시 학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1280년 쾰른에서 80세를 전후한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핵심 사상 1. 이성과 신앙의 조화. 알베르투스 사상의 가장 중심에는 이성과 신앙은 서로 적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는 자연학 주석에서 이렇게 씁니다. 자연에 관한 한,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성과 실험에 따라야 한다. 이 문장은 13세기 유럽 문헌에서 매우 이례적인 선언입니다. 알베르투스는 철학과 신학을 방법론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연 철학은 감각 경험과 이성적 추론을 통해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며 신학은 계시에 근거한 믿음의 학문입니다. 두 영역은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입장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용감한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은 모든 학문이
신학의 시녀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알베르투스는 자연철학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근대 과학혁명을 향한 긴 여정의 첫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는 것은 여행자의 이성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가 가리키는 목적지를 신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알베르투스는 이 둘이 함께 있어야 제대로 된 여행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지도 없이 믿음만으로 가면 방향을 잃고 믿음 없이 지도만 보면 목적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핵심 사상 2. 자연직 접관찰과 경험주의. 알베르투스의 또 다른 혁명적 면모는 직접 관찰에 대한 강조입니다. 중세학자들은 대부분 고대 문헌 권위에 의존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벌의 여왕은 수컷이다라고 기록했으면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베르투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동물론에서 자신이 직접 관찰한 사항을 고대 문헌의 기록과 구분하여 기술합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록이다. 이것은 내가 직접 본 것이다라고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식물학자로서 그는 여러 식물을 채집하고 특성을 기록했으며 광물학 저작, 광물론에서는 직접 채취한 광물의 성질을 설명했습니다. 13세기에 벌써 이런 태도를 취한 학자가 있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실험과 관찰을 중시한 로저 베이컨보다 알베르투스가 먼저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알베르투스를 중세과학의 아버지 후보 중 한 명으로 꼽습니다. 그의 식물학 저작 식물론은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오프라스토스를 요약한 것이 아니라 직접 관찰과 재배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중세 유럽 식물학 문헌 중 가장 독창적인 저작으로 평가받습니다. 동물론 심층 탐구. 알베르투스의 대표작 중 하나인 동물론은 26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물 관련 저작들, 즉 동물의 역사, 동물의 부분론, 동물의 생성론에 대한 주석이지만 알베르투스는 여기에 자신의 독립적인 관찰과 판단을 대폭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알프스 지역의 마르모트를 직접 관찰하고 겨울잠을 자는 메커니즘을 고대 문헌에 없는 내용으로 추가합니다. 독수리, 매 등 맹금류의 행동 특성에 대한 관찰도 그가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당시 팔코너리, 즉 매사냥이 귀족들의 스포츠였기 때문에 이 분야 전문가들의 실용 지식도 학문적으로 통합했습니다. 동물론의 학술적 의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 텍스트의 오역과 오해를 교정했습니다. 둘째, 아랍어 중간 번역본에서 생긴 왜곡을 라틴어 원문과 비교하며 바로잡았습니다. 셋째, 고대 문헌에 없는 북유럽 동물들에 대한 새로운 관찰을 추가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알베르투스의 동물 관련 저술이 단순한 편집이 아니라 독립적인 자연 탐구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제임스 스카필 등 현대학자들은 알베르투스를 서양 생물학의 전통을 재건한 학자로 규정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의 스승, 제자 관계. 알베르투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계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승 계자 관계 중 하나로 꼽힙니다. 토마스가 1245년경 파리에 왔을 때 알베르투스는 이미 45세 전후의 유명학자였습니다. 토마스는 20대 초반의 풋내기 수사였습니다. 알베르투스는 토마스의 침묵 속에 숨겨진 비범한 지성을 알아보고 특별히 이끌었습니다. 1248년 쾰른으로 돌아올 때 알베르투스는 명시적으로 토마스를 데려갔습니다. 쾰른 수도원 학교에서 토마스는 알베르투스 밑에서 집중적으로 수학합니다. 훗날 토마스가 신학대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신학에 통합하는 방법론은 알베르투스의 이성과 신앙의 조화 노선을 계승한 것입니다. 1274년 토마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알베르투스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1277년 앞서 말씀드린 파리의 금서 판결이 내려졌을 때 70대 노인 알베르투스는 제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직접 파리로 달려갑니다. 이미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스승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보편자 논쟁과 알베르투스의 입장. 중세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논쟁은 보편자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별 인간들인 홍길동, 이순신이 있을 뿐이고 인간은 그저 이름에 불과한가? 이 논쟁에는 세 입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보편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입장, 유명론은 보편자는 이름뿐이라는 입장, 개념론은 보편자는 마음속의 개념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알베르투스는 온건 실제론의 입장을 취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보편자는 개별 사물 안에 존재하며 지성이 이를 추상화하여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식 극단 실제론도 오컴식 유명론도 아닌 중도적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대로 계승했고 이후 가톨릭 스콜라 철학의 표준 입장이 됩니다. 보편자 논쟁은 단순한 추상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권, 정의, 선과 같은 보편 가치가 실제하는가 아닌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박사 선언과 현대적 의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1280년 11월 15일 쾰른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무덤은 지금도 쾰른의 성 안드레아스 교회에 있습니다. 1622년 교황 그레고리오 15세가 복자로 선언했고 1931년 교황 비오 11세는 마침내 그를 성인으로 시성하는 동시에 교회 박사로 선언합니다. 교회 박사는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장 높은 학문적 권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교회 박사는 38명밖에 없습니다. 알베르투스는 그중 한 명입니다. 그것도 자연과학과 철학을 병행한 학자로서는 유일하다시피 한 경우입니다. 그의 현대적 의의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성과 신앙의 충돌이 아니라 대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둘째, 직접 관찰을 통한 실증적 탐구 태도는 근대 과학의 선구입니다. 셋째, 지식의 통합을 추구한 박식가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알베르투스가 살았던 13세기는 새로운 지식이 쏟아지는 동시에 그 지식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성과 신앙이 함께 가야 한다는 확신으로 38권의 저작을 남겼고 80평생을 바쳐 제자를 기르고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어떤 의미에서 비슷합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드물고 지식은 많지만 통합이 없습니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이성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성이 가닿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은 무엇을 신뢰합니까?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삶과 사상에 대해 느끼신 점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